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7월 국제수지 동향을 발표했는데 예. 지난해 5월 이후에 15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예. 네. 일단 청취자들을 위해 가지고 이 국제 수지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경상 수지라는 걸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가계를 보게 되면 가계부를 쓰잖아요. 네. 가계부는 이제 수입과 지출을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다 이제 개방 경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제니까 수입하고 그다음에 해외에다 지출한 돈, 지출 부분을 정리한 게 이제 국제 수지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돈, 나간 돈을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가계부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커다랗게 경상수지라는 게 네.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많이 듣는 하나의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경상수지가 증가에 따르면은 좀 좋은 뉴스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경상수지가 적자가 됐다면은 좀 이제 약간 이제 좀 안 좋은 뉴스를 이렇게 이제 전달되고 그러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네. 경상수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계정, 정확하면 금융계정이지만 이제 금융수지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경상수지는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해외에 나가서 이제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다가 이제 지불한 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한 게 이제 경상수지예요. 그러니까 국제수지는 국가 차원의 우리나라의 가계부인 거고 경상수지는 해외에서 쓰고 또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네. 수출을 하게 되면은 네.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네. 우리가 석유를 수입하게 되면 달러가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들어오고 나간 돈을 이제 정리하고 남으면은 이제 그게 이제 순수하게 우리나라 돈인 거죠. 네. 그게 이제 경상수지 흑자입니다. 네. 근데 이제 금융수지는 뭐냐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달러를 갖고 들어와가지고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엔화를 갖고 한국에 들어와서 주식이나 채권 이런 데 투자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달러는 일단 달러나 엔화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돈들이 이제 금융수지예요. 금융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요. 네. 근데 이 돈은 이제 경상수지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외국인들이 주식이나 채권을 팔고 나갈 때 달러나 엔화로 바꿔서 다시 회수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융 쪽으로 해서 들어온 돈은 순수하게 우리 돈이 아니죠. 들어왔다가 잠깐 또 나갈 수도 있는 돈이니까요. 예. 네. 근데 우리가 수출해서 벌어들인 달러는 이건 순수하게 우리나라 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땀 흘려서 벌어들인 돈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경상수지가 중요한 겁니다. 경상수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것든 간에 확보한 외화인 거고요. 네. 예, 하고 이거 경상수지는 그래서 일시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그러니까 뭐냐면 향후 나갈 것을 예상하는 이제 그러니까 수입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그러니까 나갈 것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예,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경상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요. 네. 경상수지가 있는데 경상수지가 이제 한 4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져요. 네.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차 같은 거 수출을 하거나 석유를 수입하거나 하게 되면은 이게 상품을 수출 수입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상품 수지라고 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가게 되면은 해외 나가서 달러를 쓸 게 아니겠습니까요?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여행을 와가지고 달러 또 이제 쓰게 되면 우리나라 달러가 이제 들어오는 것이고요. 이런 건 이제 여행 수지죠. 일종의 서비스입니다. 네. 여행은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서비스 수지예요. 서비스 수익과 지출을 정리한 거라 해가지고요. 그래서 상품 수지하고 서비스 수지를 두 개를 합한 걸 무역 수지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본원소득 수지라고 있는데 이게 일반 사람들은 낯선 용어일 텐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이제 그러니까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해외 나가서요. 네.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급료를 받으면은 그거 한국으로 송금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소득이 이제 그러니까는 이 본원소득 수지에 해당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많이 투자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즘 보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하면 배당소득을 기업들이 나중에 주듯이 1년에 한두 번씩 미국 기업들도 그런 배당소득을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해가지고 얻어지는 배당소득이라든가 아니면은 예국은행에다 예금을 해가지고 이자소득이 생겼을 때
그러한 것들로 벌어들이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의 소득이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벌어들이면. 네. 이게 이제 본원 소득 수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가장 단순한 건데, 이전 소득이라고 있어요. 이전 소득 수지요. 네. 이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제 이제 이모가 이제 미국에 있는데, 이모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생일 선물 $500 보내줬어요. 네. 그럼 이제 이전한 거잖아요. 그쵸. 그냥 네. 아무 경제 활동과 관계없이요. 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조카한테 만약에 거꾸로 선물로 $500 보냈어요. 나간 거잖아요. 네. 이런 것이 이제 이전 소득 수지입니다. 이 네 가지로 구성되는 게 경상수지입니다. 네. 상품 수지, 여행 수지, 보는 수직, 이전 소득이요. 이렇게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네, 서비스, 여행 수지니까 예, 서비스요. 본원 소득 네. 수지, 이전 소득 수지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인데 상품 수지하고 서비스는 무역 수지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 여기서 또 어떤 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이제 이 경상수지가 이제 이번에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요. 경상수지가 흑자가 크면 클수록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라는 거 있죠. 네. 외환보유액의 그 가장 이제 그러니까 근원이 되는 게 바로 이 경상수지예요. 외국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순수하게 돈을 많이 벌어들여야지만이 그거를 우리가 외화로 이렇게 축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이게 우리가 굉장히 예전에 적었기 때문에 97년도 말에 외환위기 당했던 거예요. 네. 예국 돈들이 특히 달러들이 이렇게 갑자기 국제 금융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다 철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안전자산 쪽으로 다 이렇게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러니까는 한국에다 빌려준 돈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환하려면은 마지막에 의존하는 게 외환보유고입니다. 마지막 손 벌릴 때가 거기잖아요. 네. 달러는 그거 찍어낼 수 없는 돈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외환보유고가 그 당시에 굉장히 적다 보니까는 예국에다가 상환해야 될 돈보다 적다 보니까는 그걸 못 막은 게 그게 외환위기였었어요. 네. 그런 점에서 경상수지는 그러니까 외환보유액의 가장 그러니까는 기초가 되는 하나의 그 돈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난 5월 이후에 15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간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소식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뉴스에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오면은 우리가 좀 얼굴이 환해지고 네. 경상수지가 경상수지가 적자라면 좀 걱정, 근심이 거리로 되는 게 그런데 그 15개월 연속보다 더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요. 네. 이 경상수지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건 이제 무역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무역의 대부분은 상품 무역이거든요. 서비스보다도요. 네.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수출이 올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과거 이 시간에 제가 몇 번 소개했잖아요. 그랬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경상수지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요.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가 지금 집계를 했어요. 한국은행에서요. 네. 경상수지를요. 근데 이 합계액이 역대 세 번째로 이제 큰 금액인데요. 역대 세 번째로 큰 금액인데 과거에 이 올해보다 컸던 차이가 언제 있었냐면은 2015년도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2016년도가 있었어요. 네. 2016년도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조금 이제 높았을 뿐인데 2015년도가 그러니까는 상당히 그 당시가 이제 한 590억 달러.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경상수지 흑자가 아니죠. 이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한 525억 달러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15년도 같은 경우 한 591억 달러 정도 됐었어요. 네. 그런데 2015년도, 16년도에는요, 수출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였었어요. 수출이 그러니까는 굉장히 지난 한 10년 동안에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였었어요. 근데도 무역 수지가 이렇게 좋게 나왔었나요? 왜 그러냐면 네. 수입이 더 많이 줄었던 거예요. 수출이 준 것보다 수입이 더 줄어서. 예, 네. 수입이 그 당시 대폭 줄었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말기 때인데, 네. 그래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흔히 뭐냐면 불황용 흑자라고 이런 표현을 가끔 씁니다. 네. 언론들에서요. 네. 그러니까 수입이 그렇게 급감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수입을 해가지고 원자재나 자본재를 수입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상품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그러는데 수출이 줄어드니까 수입도 같이 줄어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는 향후 그러니까는 수출 경기가 안 좋을 걸 예상해서 수입도 크게 줄어들다 보니까 생긴 거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2015년, 16년이 올해보다 경상수지 흑자가 크더라도 이건 반가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앞질러 가고 있어서 경상수지 흑자에도 뭐 정신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흑자라는 얘기는 여전히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높은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역대 세 번째라고요. 네. 그러면 규모 면에서도 그러니까는 흑자 규모 면에서도
뭐 걱정할 일이 아직까지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네. 수치상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올해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역대 최고로요. 네.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이 같이 증가하는 건데 수입이 증가하는 건 왜 그러냐? 수출 증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요. 경기가 회복되면서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수입이 증가해도요. 그러니까 수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자재 같은 그렇죠. 걸 수입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 수출을 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석유화학이 지금 올해 그러니까 두 번째로 수출이 많은 품목인데 네. 유가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그러니까는 석유를 많이 수입할 게 아닙니까요. 네. 석유화학 제품 만들려면은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만들려면 반도체 장비도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이 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 수입이 무서워가지고 수출을 증가를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내용적으로 바람직하고요. 네. 내용적으로 바람직하고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이제 하반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중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네. 지금 속도로 가게 되면은 올 연말까지 900억 달러 정도 계산이 되어져요. 지금 뭐냐면은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7월, 8월 달에 수출이 더 지금 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적어도 이 속도로 가게 되면은 900억 달러도 그러니까는 사실 뭐 넘지 말란 법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요.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반기에는 그러니까는 좀 이제 세계 이 경기가 후퇴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지난해 이제 우리가 2분기 때 굉장히 뭐 락다운도 해가지고 막 그 충격을 경험한 적이 있다 보니까는 경기를 그러니까 지금 포기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방역을 하겠다는 생각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유럽도 보게 되면 완전히 뭐 저기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은 그 백신 접종률 80% 넘으면서 이제 완전히 해제를 하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위드 코로나로 완전히 전환을 해가는 분위기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 뭐냐면 경기는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는 하면서 코로나하고 같이 그러니까는 공존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마스크 쓰는 걸로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다 보니까는 경기에는 크게 후퇴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코로나 충격을 어느 정도 다 흡수를 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보게 되면 1차 접종률이 지금 70% 육박해 가고 있고 네. 2차도 지금 뭐 40%대 중반까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이제 위드 코로나를 10월 달부터 지금 이제 점진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러면은 결국 이제 우리보다 먼저 백신 접종했던 나라들 같은 경우는 선진 국가들은 그게 이제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단지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좀 이제 수출이 좀 이제 중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네. 내년도에는 증가율이 기저효과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는 내년도에는 올해만큼 수출 증가율이 그러니까 지속되긴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올해까지는 그래도 저는 무난하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상반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더 빠르게 지금 가속도가 붙고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 올해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4차 유행이 저희가 이제 8월부터 심각해졌잖아요. 예. 그게 적용이 된다고 해도 경기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내수에는 영향을 많이 미치죠. 네. 내수에는. 근데 이제 수출은 이제 예보다 우리가 특히 뭐냐면 우리는 제조업이 주로 수출의 주력인데 네. 제조업은 물건을 만들어서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조업을 생산하는데 차질만 없으면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을 돌리는데 큰 차질은 지금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 자영업자라든가 대면 서비스 하는 데가 이제 타격이 이제 좀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수출은 지금 이제 해외 경기의 이제 변수인데 해외 경기가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이제 그러니까 시장들이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로 지금 이렇게 전환해가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크게 저는 후퇴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는 거죠. 참 다행인 건데요. 예. 근데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또 가계대출 관련 통계도 발표를 했습니다. 7월에는 가계대출이 6월 말보다 9조 7천억 원이나 더 늘었는데 교수님께서 이 가계대출 문제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해오셨잖아요. 근데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예. 괜찮을까요? 이게 저는 지금 큰 걱정거리입니다. 큰 걱정거리인데 우리가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국제결제은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국제결제은행이 이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에 대한 통계를 가장 믿을 수 있는 곳인데요. 왜냐하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집계를 해서 보내주는 자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정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이제 그러니까 자료에 의하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요. 2017년 2분기부터 그러니까 지난해 말까지 가계부채 이제 증가 속도가 나왔는데 47개 국가를 가계부채는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1등이요. 절대 규모도 굉장히 높은 나라지만요. 네. 작년 기준으로 이제 GDP 대비 104% 육박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속도가 압도적으로 1위예요.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 가계대출 많은 거 문제다 이런 건 알고 있었지만 전 세계 47개국 가운데 속도나 뭐 규모 면으로도 이렇게 크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은 그 소위 말해가지고 과거에 금융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이요. 가계 부채 때문에 금융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이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가 영국 선진국가 중에서 그다음에 이제 유로존 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이 있잖아요. 또요. 그러니까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 그리스 소위 남유럽 국가들이요. 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요. 이런 나라들은 그 가계부채 그 무서움을 그때 한번 겪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팬데믹 상황에서 이들 나라들은 가계부채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관리를 했더라고요. 오히려 뭐냐면 국가채무로 그러니까 국가채무는 많이 증가했더라도 네. 가계채무는 안 증가시킨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근데 그 거꾸로 간 정반대죠. 거잖아요. 네.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들 나라가 왜 이렇게 했냐면요. 가계 부채가 더 취약하다 이거죠. 방어하기에요. 네. 가계들이요. 정부보다요. 네. 그래서 가계 채무가 이게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은행의 부실이 증가하잖아요. 상환을 못 하는 거니까요. 채무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은행이 부실화되게 되면 이걸 그냥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되게 우리나라도 과거에 경험했듯이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은행을 살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공적 자금 투입하게 되면 당연히 정부 채무도 증가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가게들 같은 경우는 빚을 갚느라고 소비가 유축이 되어져요. 그래서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는 선진 국가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유로존 위기 이후에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90대 초에 자산시장 거품 버블 붕괴 이후에 그걸 경험을 뼈저리게 하면서 네. 가계 채무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우리도 옆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예.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국가 채무는 줄이고 가계 채무는 늘리게 놔두는 걸까요? 이게 이제 금융당국들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라는 걸 겪었잖아요. 네. 외환위기는 가계 채무 문제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였었습니다. 네. 당시에는 뭐냐면은 은행들이 우리나라 금융시장 개방하면서 외국에서 그러니까 돈 빌려오는 게 싸다 보니까 이자가 싸다 보니까는 그걸 막 빌려다가 기업들한테 특히 대기업들한테 막 대출을 해준 거예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은 국제 금융시장이 상황이 안 좋게 변하니까는 외국인들이 그 빌려줬던 돈들을 다 이제 회수하겠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걸 갚을 외야가 없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였었거든요. 네. 김영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상환을 못 해가지고 이제 국가 부도가 일어난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요. 네. 일어난 거니까 그 당시엔 가계 채무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잃어버린 6년을 경험을 했습니다. 1인당 소득에 있어서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의 경험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뭐냐면은 국가가 그러니까 그것을 뒷수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게 필요했었던 거죠. 네. 은행들이 이게 부실화 됐었으니까요. 네네. 외환위기 때 많은 은행들 문 닫고 그랬잖아요. 기억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은행들은 결국 정부가 그러니까 공적 자금 투입해서 구원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는 경제금융 관료들이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은행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오히려요. 은행들은 건전성이 굉장히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 가계가 지금 그러니까 가계 채무가 지금 폭발 직전이라고요. 실제로 경기가 좀 나빠지면 항상 외환위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근데 그 외환위기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것인데 지금 네. 외환위기 일어날 가능성은 오히려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달러가 우리가 경상수지가 계속 해가지고 외환보유액도 굉장히 많이 축적을 했기 때문에요. 네. 근데 가계 채무가 터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경제가 골병을 드는 거예요. 가계가 소비를 안 해요. 소비를 못 해요. 네. 빚 갚고 이러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이 이제 폭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부채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미국의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터질 때요, 소득 대비 자산의 비율이 5.5배였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7.8배입니다. 그 자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는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거의 80%가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생긴 문제예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가게가 빚을 갚으려고 하면은 결국 부동산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그럼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공급이 매물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폭락할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크게 타격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군요. 맞아요. 네. 이 더군다나 뭐냐면 가계부채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걸 조정하는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가계 채무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걸 금융당국들이 이제 뒤늦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가면서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기재부 장관이라든가 한국은행 총재라든가 금융위원회 위원장들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지금 과대평가돼 있다, 버블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가계부채가 지금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만든 데는 사실 그러니까 금융당국이나 한국은행이나 경제 정책을 가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결과인 것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 결과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죠.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으면서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니까는 그렇게 경고한데도 안 믿고 그냥 계속해서 그 대출 받아가지고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뢰를 잃은 거예요, 신뢰를요.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신뢰를 잃게 되면 이렇게 지금 그 당국 책임자들이 그렇게 경고를 해도 이게 안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무서운 걸 좀 잡으려면 어쨌든 가계 채무를 좀 낮춰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접근이 저는 지금 있잖아요. 잘못되고 있다고 보는 게요. 우리나라에서 그 가계부채를 보게 되면은요.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 많은 계층이 가계 대출도 많이 받았어요. 네. 왜 그러겠습니까요? 자산이 많은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더 쉽잖아요. 네. 더 저금리로 받기도 쉽잖아요. 그렇죠. 자산이 없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대출 받기도 힘들어요, 은행에서요. 네. 그래서 실제 통계 숫자를 보게 되면은 자산이 많을수록 대출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가계 대출 억제하고 싶으면은 이들을 사실 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라에서 대출 안 해준다고 대출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출 규제해도 네. 연소득이 이내에서 뭐 해주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럼 연소득이라는 게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산도 담보 가치가 있는 사람은 은행에서 그러니까 거부를 안 한다고요. 네. 자기들이 손해볼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을 억제하려면 그 부유층수를 사실은 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오히려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누가 타격을 보겠습니까? 자영업자 타격 보죠. 일반 서민들이요. 거기다 네. 뭐냐면은 뒤늦게 이제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뛰어든 사람들이 대출 억제하게 되면 또 불편해지죠. 네. 전세자금 대출 받기도 굉장히 지금 억제하고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뭐냐면 뒤늦게 실수요자 뛰어든 사람들이 이제 이자 부담도 증가하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은 실수요자나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이 오히려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금리 그러니까 한 0.25, 0.5% 올린다고 해가지고 부유층들이 그거를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중산층들 같은 경우는 그냥 좀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이자 지출 비용을 좀 더 그 감당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려고 할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지금 대응 방식도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올려놓은 것도 문제지만은 지금 대응 방식도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그래서 오히려 계층별로 핀셋형으로 이거를 접근해야 된다. 네. 대출이 많은 계층들을 그러니까 대출을 해소하거나 대출을 그러니까 이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어려운 실수요자들한테는 오히려 그러니까는 위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만 이게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이걸 잡아가야지 지금처럼 그냥 모든 계층한테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요 부유층이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핀셋 정책처럼 부유층들한테는 대출을 회수하고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서민들한테는 대출을 좀 늘리는 이런 정책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마음만 먹어 할 수 있는 게요.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들 네. 대출 금지시키면 돼요. 다주택 소유자라든가 아니면 그래가지고 잠깐만 주택을 투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그 대출 그러니까 금지시키면 되는 거예요. 가계부채 그렇게 지금 걱정이 되고 그런 상황이라면은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인데 그럼 왜 실행을 안 할까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너무 빨리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죽으면은 네.
죽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것은 금융과 동전의 앞뒷면을 이룹니다. 네. 부동산 거래가 이게 꺾이면은요, 금융에 대한 이 대출도 그러니까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부동산 경기에 너무 그러니까 그동안에 인질처럼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다 보니까는 이런 이제 하는데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지금 폭탄 돌리기입니다. 네. 폭탄 돌리기인데 다음 주까지 넘기더라도 이건 계속 이 폭탄은 언젠가 우리가 부채라는 것은요, 채무라는 것은 미래소득을 땡겨 쓴 겁니다. 당겨 쓴 건데 그거는 미래소득이 안정적으로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미래소득이 증가해야지만 이걸 버틸 수가 있는 건데 미래소득은 기본적으로 일자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일자리가 그렇게 좋은 일자리가 지금 그냥 확 느는 이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채무를 소득이 뒷받침 안 되면 채무는 결국은 이건 언젠가 사고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한번 사고 치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악순환고리가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네. 이게 주요 국가들이 다 앞에서 먼저 경험을 했던 것들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데 관리 저는 처방도 지금 잘못했다고 보는 거죠 지금요. 네. 아, 지금 말씀 들어보면 참 답답해요. 가계 채무는 지금 매달 그렇죠. 뭐 최대 예. 늘어나고 있다. 1,000조 넘었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고 있고 또 채무를 금방 잡으면 부동산 문제가 또 함께 껴 있어서 어떻게 좀 해결이 해야 될까? 다음 주에도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백은의 이길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